우선 이 시간에는 랄프 그린슨의 작업 도메인에 대한 논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게 되는데, 우선 이분이 그린슨이 주장하는 작업 동맹 워킹 얼라이언스에 관해서 이분은 워킹 얼라이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워킹 얼라이언스의 개념을 주창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던 제첼 같은 분은 치료동맹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테라피틱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그린스는 같은 의미로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을 실제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워킹 얼라이언스하고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이 두 가지로 임상 상황에서 분석가와 피분석가 사이에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나는데, 그 트랜스퍼런스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워킹 얼라이언스, 하나는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라고 구별을 하고 있다고 우선 이해하시고, 그럼 워킹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그 워킹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워킹 얼라이언스라는 개념 자체를 부인하는 많은 또 학자들이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린슨처럼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을 가지고 임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워킹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떤 요인들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환자 쪽에서 워킹 얼라이언스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워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여기 이고 사이칼리 쪽에서 전이라는 것은 나르시스틱 전이가 아닌 아브젝트 트랜스퍼런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대상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대상관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 오브젝트 리레이션스가 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하는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있던 세계에서 어머니와의 어떤 심바이오틱한 공생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분리 개발화가 돼서 대상과 내가 다른 상태, 각각 다르다는 전제에서 그 대상, 다른 대상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대상 관계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 관계를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이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 성숙한 이고가 있는 분이 이런 워킹 얼라이언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치료하는 학파에 따라서는 프리에더퍼런 환자를 보기는 하지만 현대정신분석에서 아직 뉴라틱한 레벨에 가지 못한 초기 환자들을 보지만, 초기 환자들은 워킹 얼라이언스를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워킹 얼라이언스를 이룰 만큼 이고가 성장할 때까지는 워킹 얼라이언스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한다. 이게 프리에더폴 환자를 보는 현대정신분석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꼭 온전하게 워킹 얼라이언스가 있다 없다라고 볼 부분이 아니라 정도 문제로 어느 정도 협조가 점점 잘한다 하고 이해한다면 너무 이분법으로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분석과의 관계, 치료 관계라고 하는 것도 대상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독립된 인격자로서의 대상들과 그리고 독립된 인격으로서 내 셀프, 내 이고가 건강한 어느 정도 분리된 독립된 이고 상태
셀프 상태를 가진 사람만이 작업동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환자가 컨트리뷰션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왜 환자가 트랜스퍼런스가 전이를 형성할 것인가? 전이의 형성을 본다면 여기에는 과거의 삶 속에서 특히 초기의 생애 속에서 instinctual dissatisfaction, 역동적인 불만족, 채워지지 않았던 결핍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의 욕동이 만족되지 않은 결핍의 상태로부터 오는 반응이란 얘기. 그래서 과거에 욕동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니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것을 다시 계속해서 이 욕동을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찾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과거에 불만족된, 과거에 충분히 디스차지하지 못한 어떤, 충분히 방출하지 못한 이런 본능적인 충동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방출할 대상을 찾고 있어서 우선 치료 관계에서는 가까운 대상이 치료자이기 때문에 치료자에게서 대해서 이드의 내용물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특히 리비도나 어그레션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결핍에서부터 이러한 트랜스퍼런스 욕구가 생겨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환자가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바로 워킹 얼라이언스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하나 기여하는 부분은 분석 상황 자체가 트랜스퍼런스, 그 중에 워킹 얼라이언스를 가능하게 해주는 요인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은 이게 꼭 제한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망라할 수 있게,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선 하이 프리퀀스 비지트란, 방문을 빈번하게 하는데 전통적인 정신분석에서는 주 4회, 5회 이렇게 일주일 내내 분석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집중적으로 자주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일어나죠. 아주 클로즈니스가 생겨나면서 여기 전이정서가 발생하기 쉬운 관계에 있게 되죠. 그렇지만 현대정신분석에서 돌보는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은 주 3회를 만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자극이 있을 때는 내담자가 이걸 견뎌낼 수 없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되죠. 그래서 주 3회, 4회, 5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이 워킹 얼라이언스가 안 일어나는 것하고 서로 맥이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프리에드퍼런 환자들은 워킹 얼라이언스가 없는 상태에서 치료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치료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뉴라틱한 환자를 보던 그 에너지 가지고 몇 사람의 에너지를 써야 프리에드퍼런 환자 하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를 뒤에서 그냥 따라가면 힘들지 않는데, 소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는 소를 끌고 갈 때는 한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죠. 그만큼 힘이 드는 거죠. 저항이 완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오는 게 long duration of treatment죠. 우리가 이런 정신분석에서는 보통 몇 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내담자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이, 특히 작업동맹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죠. 그래서 우리 단기치료, 특히 어떤 인지 행동치료 쪽에서 본다면 보통 그분들은 치료를 뭐 10회,
20회 이렇게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하는데 어, 거기에서 생각하는 치료의 개념이 다르겠죠. 우리는 환자들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요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분들을 근원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 치료하고 어떤 면은 그분의 성격 구조에까지 어떤 정신기구의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치료가 불가피한데 이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작업동맹이 일어나기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보통 카우치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카우치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자유현상이 가능하게 하고 또 판타지가 자유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속에서도 환자 스스로 리플렉션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죠. 우선 그래서 이 네 번째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업동맹이 이루어졌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작업동맹이 잘 이루어진 것일까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죠. 치료실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어떤 통찰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환자는 작업동맹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주지와 방어를 사용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인텔렉츄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자기가 정서적으로 이슈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정서적으로 레솔루션이 일어난 게 아니고 지적인 작업으로 자기를 관찰할 때 어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듯이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내가 꿈속에서 직접 행동하는 사람으로 드러나지 않고 꿈꾸고 있는 나를 쳐다보는 나 이런 식이 되면 실제로는 내가 익스피리언싱 이고는 전혀 개입이 되지 않고 그냥 observing 이고만 있는 이런 묘한 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마치 연속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에서 그 자체는 이분들이 주지와 방어를 쓸 때 이분들은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그 자체로서 자기가 뛰어난 것을 통찰을 선생님 못지않게 해내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쾌락이 있어서 계속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방어이기도 하고 자기 정말 정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칭찬받으면서 치료 과정을 잘 가고 있는 거죠. 방어라고 하는 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깊은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은 자기의 정서 부분까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 사람의 캐릭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에서 액팅아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액팅아웃이 일어나고 외부에서는 실제로는 통찰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통찰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적 통찰로 보고 있는 견해라. 이게 정서적으로 충분하게 정서적으로까지 이해가 된 그런 통찰, 지적 통찰과 정서적인 통찰이 합쳐져야 그게 변화를 가져오는 통찰인데 그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이 어떤 보통 이고 사이칼로지스트나 이런 쪽에서는 아까 얘기대로 조그마한 통찰을 조그마한 해석을 계속함으로써 나중에 큰 해석이 된다는 것도 좋긴 한데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될 게 통찰이 있을 때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통찰을 제시한다면 그게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현대정신분석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 중에 motivational interpretation 말을 들어보셨는지 성숙을 위한 해석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통찰이 있을 때 좋은 통찰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해서 통찰을 하면서 환자를 바르게 인식해야 되는데, 통찰 중에 가장 파워풀한 통찰은 이게 지적 통찰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어떤 통찰을 전달했을 때 이 환자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환자가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통찰을 계속 준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어떨 때는 이게 오히려 더 치료를 거꾸로 가게 하는 결과가 되겠죠. 지금 이 그린스원 케이스에서 어쩌면 계속해서 통찰을 준 것 같은데 환자는 그걸 소화해내지 않고 있죠. 소화해내지 않고 지적인 작업은 이루어져서 내용은 알고 있지만 정서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이건 내가 꼭 고쳐야 될 것이다. 이게 이고 디스타닉에서 자기가 이고 디스타닉한 것으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어떤 행동력이나 이런 것을 바꾸겠다는 결의가 없어 보이는 이런 묘한 꼴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해석을 하되 우리 스스로 가지는 통찰을 나누는 것이라고 구별을 해요. 실제 언어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이 통찰의 경우에는 성숙을 위한 해석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환자 스스로 해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환자 스스로 통찰이 있는데 환자가 통찰하는 게 정말 지적 통찰 수준이 아니고 아주 정서적인 것까지 잘 포함하는 통찰이라고 한다면, 그런 통찰을 격려해 주는, 환자가 통찰할 때 그건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통찰을 했다고 칭찬해 주고 언제든지 그런 통찰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머추레이션을 해석의 첫 번째고, 이분이 스스로 통찰해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통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분의 지금 심리 상태가 이걸 거부하지 않고 이 통찰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태일 때 해석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화할 수 없는 해석을 주는 것은 폭력이에요. 특히 프리헤드폰 환자를 다룰 때 프리헤드폰 환자에게 해석을 하는 것은 환자들이 자기를 공격한다고 느끼고 자기를 바보 취급한다고 느끼고 경멸한다고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 자체가 잘못하면. 그래서 해석 자체가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만 해석을 주어야 된다 하는 개념, 이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환자의 정서적인 성숙에 도움이 되는, 현대정신분석에서 보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이모셔널 그로우스예요. 이모셔널 머추어리티를 향하기 때문에 환자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건데, 그러한 목적에 비추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될 때만 우리가 내적으로 하고 있는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된다. 이럴 때 직접 전달되는 해석은 머추레이셔널 인터프리테이션이어야 된다. 환자의 성숙에 도움이 되는 해석만을 여러분들이 딜리버리 해야지, 여러분들이 좋은 통찰을 가졌다고 해서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분석가인가, 너 지금은 이 얘기 들으면 싫어하거나 별로 공감이 안 되겠지만 언젠가 이걸 꼭 깨달을 거야 라고 미리 나의 훌륭함을 드러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프리헤드폰 환자 다룰 때 특히 조심해야 돼. 우리가 통찰이 있다고 이 통찰을 바로 준다고 하는 것은 이 환자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놓치게, 그래, 이 사람의 성숙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성숙을 방해하는 해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전이 저항이에요. 이것도 역전의 저항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의 전능함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을 전달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한다 안 한다고 할 때 해석을 하는 것이 좋느냐 나쁘냐가 아니라 해석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목적 지향적으로 항상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신분석학계에 굉장히 큰 리더 역할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아주 정치한 논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책은 아마 여기 ICP에서도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 ICP에서는 한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ICC에서는 두 번, 세 번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번역된 책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고 사이칼리스트를 가장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분의 아주 논리적인 책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우선 이분은 지금 이고 사이칼리스트 중에 우선 첫 번째 엘리자베트 제첼이라는 분이 우리가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치료동맹 Therapeutic Alliance라는 개념을 우선 1956년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랄프 그린슨이 1965년에 어쩌면 제첼이 사용한 Therapeutic Alliance라는 것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분은 용어를 Working Alliance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가 거의 이론적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어느 쪽 용어나 그냥 섞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작업동맹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찰스 브랜너는 여기에 본인의 임상 경험이나 이론적으로는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반론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입장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분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큰 흐름이죠. 하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임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개념인데 또 정신분석학계 한 거장이 볼 때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전이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걸 엉뚱하게 둘로 나눠서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아마 어제 발제 속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엘리자베트 제첼의 논문에 보면은 본인의 직접 사례 같지 않은 간단하게 두 개의 사례가 나와요. 이 두 개의 임상 사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공된 기록, 이 데이터 여기서 인용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속에서는 정확한 전이 해석 말하자면 correct transference interpretation 우리가 정신분석은 얼마나 정확한 전이 분석을 전이 해석을 해낼 수 있느냐가 아주 크리티컬한데 전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 또 어떤 엘리자베스 제첼이 얘기했듯이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 그러니까 전이 신경증과 구별되는 치료 동맹이라는 것이 꼭 왜 필요한지. 그리고 전이를 해석하는 것만큼 치료동맹을 발전시킬 만큼 그 치료동맹이라는 게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주장은 있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입증할 사례에서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례 두 가지만 제시했어요. 아마 어제 그 논문을 읽으면서 저도 좀 코멘트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랄프 그린슨의 작업동맹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에 대해서 이분이 근거로 제시한 임상 사례 4개를 제시를 했는데 다 본인의 사례예요. 그중 2개는 다른 분석가가 보다가 치료 중단이 된 이후에 이분에게 옮겨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른 분석가가
이 사람을 치료하면서 지금 그린슨 얘기로는 워킹 얼라이언스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 환자를 잘 돌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리고 본인의 사례, 본인이 보았다가 중간에 치료가 잘 되지 않아서 쉬도록 권유하고, 그래서 그분이 일단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온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분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이 4개의 사례가 다 어떻게든 분석이 불가능한 사례처럼 프레젠테이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석적인 어프로치로 이분들을 다루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트랜스퍼런스 뉴로시스를 해소하는 쪽으로 갔었다고 한다면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본인은 그중 한 사례는 정식 분석적으로 치료할 수 없어서 6개월 동안 자기가 정밀하게 관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정신분석으로 치료할 만큼 이고 스트렝스가 없는 환자에서 서포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는 여성 분석가에게 자기가 리퍼럴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분이 다른 치료자가 이미 실패한 케이스를 몇 년씩 실패한 케이스가 본인에게 와서 본인이 다시 6개월을 봤다는 얘기는, 그럼 6개월 동안 이분이 프리에더퍼럴 환자인지 뉴라티브 환자인지 이걸 구별해내지 못했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임상의 실패예요. 임상의 실패인데 이분이 워킹 얼라이언스를 가지고 자기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한 어떤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 사례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4개 사례에도 어떤 면에서 이분이 전이를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전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하시죠? 전이를 들어도 잘 납득이 안 가는데 임상을 오래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이론가인 분들도 실제 본인 사례를 하면서 이 전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전이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한 전이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치료의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전이 해석을 바르게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그거 자체는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그린슨이 아까 얘기대로 두 훌륭한 저작들이죠. 하나는 엘리자베스 제첼의 치료동맹, 그리고 랄프 그린슨의 작업동맹, 이 두 가지 이론, 두 사람의 이론을 하나하나 그 사례들을 가지고 다 논평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논평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왜 찰스 브렌너가 이분들의 사례, 그 사례를 가지고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한 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면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그린슨이 마지막으로 보는 부분은 지금 1956년 이후에 이런 개념들이 나왔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해봤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밸리드하지 않고 이게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치료 과정에서는 치료는 처음부터 이고사이칼라지 쪽에서 본다면 이드가 중심이 아니고 이고가 중심이라고 하면 방어 중심이죠. 그래서 저항을 분석해내는데, 치료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모든 게 저항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눌 게 아니고, 우선 치료 상황에서 저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항이 있을 때는 이걸 저항을 그냥 우리가 암시를 하거나 또는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나,
그래서 suggestion이나 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은 교정적 정서 경험을 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서 이 저항들을 어떻게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작 전이는 분석을 통해서 해소돼야 된다는 저항을 다루는 유일한 길은 이분은 저항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저항 분석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항 분석은 왜 어려우냐 하면 환자가 자기가 저항하는지를 몰라요. 그게 무의식이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변사또가 춘향이를 치주할 때 어떻게 치주했어요? 죄를 물을 때 네 죄를 네 알렸다 했죠. 춘향이는 자기가 지은 죄를 아는데 여러분이 만나는 환자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치료를 내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짜증나게 계속 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항은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대부분의 저항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는 저항일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또 무의식이 있으니까 결국은 저항은 무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환자가 모르는데 환자가 모르는 것을 임상가가 알 수가 없겠죠 처음에. 그래서 아주 세밀한 관찰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